가운데 절반이 넘는 6,600여억 원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입니다. 이유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확인되는 만큼 미납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에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납 시 차량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일정 기간 구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쌓이는 경우는 드물고 경찰이 일일이 차량을 찾아 번호판을 압수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압류된 차량을 그대로 몰다가 출고 후 10에서 12년이 지나면 차량 초과 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도 가능합니다.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변경하려면 과태료를 내야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도로관리청과 연계해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불편함을 준다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사실상 과태료를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까지도 나오는 만큼 세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 산하 공공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교내에서는 오히려 영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학교 측은 수사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소속 A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인사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교수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학생들도 학습권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참여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50명이 넘는 학생들이 포함됐는데 알고 보니 소송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의사가 없는 일부 학생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돼 A 교수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소송 사기 미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A 교수가 대학 내에서는 오히려 영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생들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학교 법인 내 고위직으로 임명된 겁니다. 학교 측은 교내 인사 당시 해당 교수의 명의도용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에는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내용을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에서 인사를 할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인사에서 배제해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상식입니다. 조연이가 대상이라고 할 때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한번 검증하고 걸르는 것이 상식인데 A 교수 측은 사실관계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A 교수가 피해자가 학생들인 의혹에 연루된 만큼 최소한 이미 면죄부가 주어지는 듯한 영전 인사가 이뤄지는 건 교육 현장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윤영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내 한복판 옛 방직공장 부지에서 추진 중인 조단위 개발 사업이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로 유지되어 왔는데 수천억을 빌려준 대주들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시행사에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3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의 대규모 금싸라기 땅,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입니다. 시행사 자광은 2017년 대한방직으로부터 약 2천억 원의 땅을 사들여 초고층 타워와 아파트, 복합 쇼핑몰 등 개발 계획을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예산 개발비만 총 6조 2천억 원, 올해 우리 정부 1년치 예산의 100분의 1 수준인 대규모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에 수천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전망 타워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이런 산업 경제의 기반이 되는. 자광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진 빚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700억 원.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돈을 빌려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대주단이 대출 전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EOD가 최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주단이 지난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최장 2달의 말미를 준 가운데 자광은 대주단 협의회에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이 EOD 발생으로 인한 파행 위기에 처한 건 벌써 2번째입니다. 지난해 첫 위기 때는 대주단 그리고 사업 참여를 위해 신용을 공유한 롯데건설의 사업 정상화 의지로 위기를 넘겼으나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롯데건설은 이번엔 애초 보증을 선대로 자광에 약 1,000억 원의 돈을 빌려준 IBK 투자증권에 채무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대주단과 시행사 간 협의가 잘 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는데 일각에선 업계 선례 등으로 비춰 외려 롯데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을 보냅니다. 롯데건설은 자광이 소유하고 있는 세종시 골프장에 우선 수익권 2천억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물어준 금액은 그 2천억 원으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파행 우려와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자광 측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습니다. YTN 김윤성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무혐의로 끝났지만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없는 수사 종결이 가장 큰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검찰이 지난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의 휴대전화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거짓 브리핑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수사 이후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제 브리핑이 있었죠. 이게 10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뭐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언급이 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단은 사건 자체가 2020년 4월에 발생했었고 이게 지금 이제 4년 6개월 만에 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과에 관해서 일단 무혐의로 일단 검찰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수사가 꼼꼼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나온 의문이 이 핸드폰이라든지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확인하였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검찰에서는 뭐 휴대전화나 컴퓨터, 뭐 사무실에 있는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압수수색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것이냐, 이 압수수색을 석권해서 뭐 확인을 왜 하지 않은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된 것인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이 부분 법원에다가 검찰에서는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기각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각이 돼서 이제 확인을 못했나 보다라고 처음에 이제 당초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이제 조금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걸 보다 보니까는 이 영장이 청구됐던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청구됐던 것이 아니라 이 관련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코바나 컨텐츠 협찬 관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던 것을 지금 이 영장 청구가 조금 이렇게 좀 혼용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 있었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그 부분을 혼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런 겁니다. 이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에서 관련해서 휴대전화 압수를 이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된 건데 그걸 마치 이번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그런 이제 압수 시도였던 것처럼 그렇게 좀 혼용을 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리고 이제 권오수 회장의 시세 조종 범행을 김 여사가 미리 알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었는데 자, 검찰은 증거를 못 찾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락을 했다거나 혹은 이제 다른 세력과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관련 이제 주식 조작을 했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조작을 해서 이제 결국은 그 가치를 부풀려서 이득을 벌려는 게 이런 주식을 조작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위 자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